저는 올해 73, 박영희입니다. 남편을 지병으로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았던 곳입니다. 벽에 묻은 얼룩 하나하나, 베란다에 심어둔 화분 하나하나가 전부 남편과의 추억이에요. 매달 나오는 연금은 70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혼자 사는데 큰 불편은 없었어요.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서 소박하게 밥 해 먹고 가끔 동네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아들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싸온 반찬을 내밀며 인사를 하고 손주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달려와 안겼죠.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손주 민준이와 5살인 작은 손주 서연이.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해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가거나 집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곤 했죠. 아들 부부는 그 사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함께 보내다 해가 지면 아들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저녁 시간은 조금 외로웠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생전 남편은 저녁마다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네 이웃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씨 할머니, 이 씨 할머니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어요. 날씨 좋은 날이면 아파트 입구 벤치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죠. 영희 씨, 요즘 아들네는 잘 지내? 김 씨 할머니가 물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죠.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와요. 그래, 좋겠네. 우리 아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다들 자식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렇게 오후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죠.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밤이 되면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요즘 인기 있다는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졸음이 오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 자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됐죠. 특별한 일도 없었고 큰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끔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돌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온하게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면 되겠구나. 남편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손주들 크는 모습이나 지켜보자. 그렇게 다짐했죠.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익숙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때는 저렇게 바쁘게 살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따금 남편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하늘은 맑았고 날씨도 화창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김 씨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애 씨,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산책 갈래?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나섰죠. 아파트 입구에서 김 씨 할머니를 만나 함께 공원으로 향했어요. 요즘 몸은 좀 어때?
김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죠? 나이값은 하지만 큰 탈은 없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도 듣고 자식들 근황도 얘기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쉬다가 다시 걸었어요. 그렇게 2시간쯤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남편 곁으로 가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약속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보통은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 오는데 그날은 아이들 없이 둘만 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물었죠. 애들은 어디 두고 왔어? 친정에 맡기고 왔어요. 어머니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수진이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들 민수가 아프거나 사업이 안 풀린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더니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말이야. 아들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게 분명했죠. 저는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아들이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해. 이사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건 나쁠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 어디로 가려고? 분당으로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분당이라면 꽤 괜찮은 동네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혹시 외국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분당이면 좋지. 그런데 갑자기 왜? 애들 학군 때문에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학군이 별로 안 좋아요. 민준이가 내년이면 4학년인데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거든요. 학군 문제라니. 손주들 교육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애들 교육이 중요하지. 엄마도 찬성이야.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어요. 뭔가 더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근데 엄마,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 우리 돈만으로는 부족해. 분당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제게는 월세 70만 원밖에 없는데.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엄마 집을 팔아서 우리한테 보태주시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보태달라고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급히 덧붙였죠. 엄마 혼자 두는 게 아니야. 우리랑 같이 살자는 거야. 그러면 엄마도 외롭지 않고 손주들도 매일 볼 수 있잖아.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손주들이랑 매일 붙어 지낼 수 있고요. 아들은 계속 설명했어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모은 돈이 5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5억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보태주면 큰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큰 집으로 가면 엄마 방도 따로 드릴 수 있어. 지금 엄마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야.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게 낫잖아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이 공간을,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엄마, 생각 좀 해봐. 우리도 이런 부탁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준이랑 서연이 생각해 주세요. 애들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손주들 얘기를 꺼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제 희생쯤이야.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당황스럽구나.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줘. 그래, 엄마.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도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조급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산 이 동네, 이 아파트, 여기를 떠나야 한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제 집 시세가 5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을 아들에게 주면 저는 빈손이 되는 거죠. 물론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겠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김 씨 할머니한테 상담도 했습니다. 영희 씨, 그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집은 내 마지막 보루잖아. 김 씨 할머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해졌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랄 수 있다면 제 집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이 저를 버리진 않겠죠. 같이 살자고 했으니까.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밥맛도 없고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도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죠. 민준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모습,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주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조금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외롭지도 않을 테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 얘기 말이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살자. 집 팔게. 엄마, 정말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죠. 그래. 손주들 교육이 중요하잖니.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후회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후 아들이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중개인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시세가 5억 정도 된다고 확인해 줬어요. 생각했던 것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 동네 시세가 괜찮아요. 금방 팔릴 겁니다. 중개인의 말대로 매물을 내놓자마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5억에 깔끔하게 팔렸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꾸린 보금자리.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낸 이 공간을 이제 떠나는 거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잖니. 잔금을 받는 날 통장에 찍힌 5억이라는 숫자를 보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아들에게 주면 저는 정말 빈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했으니까요.
엄마, 낭비되는 돈 없이 아파트에 잘 넣을게. 정말 고마워. 아들이 통장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이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들 부부는 제 돈과 본인들이 모은 5억을 합쳐 분당해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35평형의 깔끔한 아파트였죠. 사진으로 보니 정말 좋아 보였어요.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려니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그릇, 아들 돌잔치 때 쓴 물건들,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어머니, 이건 버릴까요? 수진이가 낡은 이불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가져갈 거야. 남편이랑 썼던 거거든. 네, 알겠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 추억만 가득한 공간이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분당 아파트에 도착하니 아들 부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넓었어요. 거실도 크고 방도 여러 개였습니다. 햇살도 잘 들어오고 전망도 좋았죠.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수진이가 안내한 방은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크기도 제법 넓었어요. 여기 쓰시면 돼요. 제일 좋은 방 드리는 거예요. 방 안에는 새 침대와 장롱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미리 사둔 거였죠. 고맙구나,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거죠.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 왔는데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차린 식탁에는 갈비찜과 여러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같이 먹을 거예요. 민준이와 서연이도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랑 매일 같이 있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을 판 게 잘한 결정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새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니 약간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가 이미 아침을 준비해놨어요.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수진이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다 해냈죠. 저는 손주들이랑 놀아주거나 학교 데려다주는 일을 맡았어요.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준이가 학교에 가면 서연이랑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요. 수진이는 그 사이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을 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 일이 바빴지만 가능하면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다들 잘해줘서 고마워.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자랑했어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영희 씨, 손주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겠네. 그럼요, 매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저를 극진히 모셨고 손주들과도 매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사 온 게 잘한 결정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하고도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세한 차이였지만 느껴졌죠.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시면 제가 다시 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해야 한다니. 제 설거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며칠 후에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지나가다가 제가 갠 빨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러고는 제가 갠 빨래를 다시 풀어서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거실을 쓸고 닦으면 수진이가 다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먼지가 그대로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제 청소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점점 집안일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간섭이 시작됐어요. 서연이랑 간식을 먹고 있는데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과자 주시면 안 돼요. 충치 생겨요. 조금만 주는 건데 조금이라도 안 돼요. 요즘 애들은 당 조절해야 해요. 수진이는 서연이 손에 들린 과자를 빼앗아 갔습니다. 서연이가 울먹이자 저는 더 미안했어요. 민준이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교육 방식이 예전이랑 달라요. 제가 가르칠게요. 그래도 쉬운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면 애가 헷갈려요. 수진이의 말에는 제가 9세대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TV를 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수진이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해요. 아, 미안해. 몰랐네. 볼륨을 낮추면 수진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TV 보는 것도 불편해졌어요. 주로 제 방에 들어가서 봤죠.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꼭 챙겨줬는데 이젠 그런 게 없었어요. 수진이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파스타 해볼게요. 파스타? 네, 애들이 먹고 싶대요. 저는 파스타 같은 양식이 입에 안 맞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었죠. 어느 날은 수진이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습니다. 저는 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진짜 쉽지 않아.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멈춰 섰어요. 뭐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돼. 청소도 다시 해야 되고 빨래도 다시 개야 되고. 수진이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 살 때 도와주셨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매일 같이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수진이 눈치를 최대한 안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방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하지만 수진이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국을 흘렸을 때였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식탁 얼룩 안 지워져요. 미안해, 실수했어. 실수가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좀 조심해 주세요. 수진이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밥맛이 떨어져서 숟가락을 놓았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수진이가 저렇게 변했을까? 처음 1년은 그렇게 좋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죠.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쪽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수진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수진이는 저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어서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제 얘기였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집에 계속 계시니까 숨이 막혀. 뭘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잖아.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청소해 놓으면 다시 해야 되고 요리하면 간이 안 맞대. TV도 시끄럽다고 하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며 산 건데 시어머니만 없으면 진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 우리끼리만 살고 싶어 죽겠어.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어요. 남편이랑 얘기했어. 1년만 더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디 원룸 하나 얻어드리기로 했어. 원룸이요? 저를 쫓아낸다는 얘기였습니다. 5억을 보탠 저를, 집을 판 저를 원룸으로 내보낸다고요? 돈은 이미 집값에 다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적당히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생활비 좀 보태드리면 되지 뭐. 수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처럼요. 1년만 더 참아야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돼.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친절했던 건 다 연기였던 걸까요? 제 돈이 필요해서 참았던 거였을까요? 이제 돈은 다 썼으니까 저를 버리려는 건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어요. 5억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죠.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산책. 저녁 곧 할게요. 기다리세요. 수진이는 여전히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 가식으로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시어머니만 없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그 말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여기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집을 팔아서 보탠 5억, 그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평소처럼 수진이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밝음이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수 출근 안 했니? 아직 안 했어요. 방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나야. 엄마, 들어오세요. 민수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매듭을 조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침 먹고 나서 너희 둘이랑 할 얘기가 있어. 출근 조금만 늦춰도 되니?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심각한 일이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응, 좀 그래.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준이와 서연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를 불렀어요. 너희 둘 다 좀 앉아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의아한 얼굴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안에 5억 내놔. 나 이제 여기서 안 살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동시에 쟤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야.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하얘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제 공원에서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수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때문에 숨 막힌다고 했지? 1년만 더 지켜보고 원룸 얻어주기로 남편이랑 얘기 끝났다고 했어. 민수가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그게 변명은 안 들을 거야. 나도 귀로 똑똑히 들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올라왔어요. 1년 동안 친절했던 건 다 연기였구나. 내 돈이 필요해서 참았던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럼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날 제가 화가 나서 친구한테 푸념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남편이랑 원룸 얘기를 왜 해? 1년만 더 참는다는 말은 또 뭐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오해세요. 우리가 엄마를. 오해 아니야.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녹음한 건 없었지만 허세를 부렸어요. 필요하면 경찰서 가서 이 얘기 다 할 수도 있어. 사기죄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5억을 보태줬더니 이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나는 손주들 교육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팔았어. 남편이랑 추억이 가득한 집을 말이야. 어머니, 그런데 너희는 뭐야? 돈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잖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야? 1년 넘게 날 속인 건 어떻게 하고? 민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3개월 안에 5억 내놔. 그게 내 마지막 요구야. 엄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집값에 다 들어갔는데.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집 팔든 대출 받든 알아서 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3개월 안에 못 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야. 수진이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각오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민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달래야 할지 어머니를 설득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제발 진정하시고 다시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 3개월, 그게 내 마지막 기한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방에 있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뭐라고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감사함도 모르는 사람들과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제 노후는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확신했죠. 오후에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민수가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믿을 수가 없어. 이미 신뢰가 깨졌어.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3개월 안에.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둬야 했어요. 3개월 안에 돈을 안 주면 정말 소송을 걸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따로 했어요. 수진이가 방으로 가져다 줬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앞에 두고 가. 수진이는 쟁반을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한참 후에 문을 열고 밥을 가져왔지만
목이 메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돈을 돌려받으면 어디로 갈까? 강원도 원주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죠.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길면서도 짧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혼자 먹고 TV도 방에서 봤죠. 손주들 얼굴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가끔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왜 안 나와요? 할머니 아파요?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엄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죠.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방에 와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그래. 생각보다 빨리 팔릴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더 할 말이 없는지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계약했어요. 다음 달 중순에 돈 받아요. 얼마에 팔았니? 9억 8천이요. 생각보다 잘 팔렸네요. 10억에 샀는데 거의 그 값을 받은 거였죠. 돈 나오면 바로 어머니께 5억 드릴게요. 그래, 약속 지켜. 2달째 저는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부동산에 전화도 했어요. 3억 정도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단지가 조용하고 좋아요. 어르신들 많이 사세요. 부동산 직원의 말을 듣고 사진도 받아봤습니다. 깔끔한 소형 아파트였어요. 20평형 정도 되는 크기였죠.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연락 주세요. 원주에 다녀온 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실제로 본 아파트는 사진보다 더 좋았어요. 햇빛도 잘 들고 조망도 괜찮았죠. 주변에 공원도 있고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여기로 결정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계약금은 언제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달 중순에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홀딩해 둘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씨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 씨,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언니, 나 원주로 이사가. 뭐? 갑자기 왜? 제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김 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상했겠어. 이제 괜찮아. 새로 시작하려고. 잘 생각했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랑 살면 뭐해. 김 씨 할머니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드디어 잔금 받는 날이 왔어요. 민수가 오전에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문을 두드렸죠.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민수는 통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었어요. 5억 넣어뒀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통장을 받아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억이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고맙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따로 사실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바꿀 생각 없어. 손주들은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애들한테는 내가 설명할게. 나가기 전에. 민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애들 학교는 계속 다녀야 돼서 근처에 조금 저렴한 빌라로 이사 가려고요. 저는 앉아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갈 건데요. 어디서 어디로 가세요? 분당에서 원주로요. 짐은 많으세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방 하나 분량이요. 그럼 작은 차로 갈게요. 이사 날짜를 잡고 나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이 집을, 손주들을. 주말에 민준이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가 반가운지
방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어디 아팠어요? 왜 안 나와요? 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다른 데로 이사가. 어디요? 원주라는 곳이야. 공기 좋고 조용한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같이 가요? 아니, 너희는 여기 있어야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서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가 주말마다 전화할게.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고. 진짜요? 그럼 약속해. 아이들을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사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삿짐 기사가 와서 짐을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개, 이불, 그릇 조금. 그게 전부였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중에 저희 이사가는 빌라 집에도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나와서 짐을 차에 싣는 걸 도왔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간 상태였죠. 엄마, 조심히 가세요.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 가끔 전화할게요. 그러렴.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1년 반을 산 곳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 곳이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앞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원주에 도착하니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열쇠를 건네줬어요. 어르신,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깨끗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짐을 풀고 정리하는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제 공간이에요. 눈치 볼 필요 없는 제 집. 저녁을 간단히 먹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공기도 맑았죠. 이곳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분당에서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차도 한 잔 주시고 동네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여기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 그렇군요. 잘 왔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살면 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여기 좋더라.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나도 보고 싶네. 주말에 영상 통화할까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노인정 친구들도 생겼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죠. 아침에 산책하고 오전에는 집안일하고 오후에는 노인정에 가거나 TV를 봤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 친구가 물었어요. 영희 씨, 아들네랑 왜 따로 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못 살겠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여기서 제 인생 살 거니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자기 인생 사는 게 맞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이젠 저도 똑같이 말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 없으니까 진짜 숨통이 트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제가 선택한 이곳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루가.